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오늘 주제는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 피해 문제로 벌써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던 신축 빌라입니다. 아직도 피해 금액과 주택수는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이며 배후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더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죠. 아파트 매매 및 분양, 전세 가격이 부담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축 빌라를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제대로 알게 되면 절대 못 사는 신축 빌라. 지금 들어가면 왜 안 되는지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축 빌라를 찾을까요? 일전 다세대 빌라 영상에서 말했듯 아파트 전세의 대체제는 빌라였기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아파트 전세가에 부담을 느낀 분들이 신축 빌라로 갈아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때마침 신축 빌라의 층수를 4개 층에서 5개 층으로 늘려주는 등 건축상으로도 여러 규제가 완화되었는데요. 엘리베이터까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도 하고 1층 필로티를 건물 높이 및 층수에서 제외해주는 등 2015년과 2016년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전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대출 규제 완화로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립주금 3, 4천만 원 정도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으며 쾌적함을 선호하는 신혼부부들이 꾸며진 조명과 인테리어의 업계에서 많이 계약하곤 했죠. 준공까지 몇 년간 기다려야 하는 아파트에 비해 거의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빌라는 모델하우스가 아닌 건물 내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CCTV, 무인 택배함, 스프링클러 등 해마다 소방법이나 시스템이 정비되며 편의성이나 안정성까지 더해가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점들을 보고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 가격이 아닙니다. 희소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급이 넘치는 상태인데 현재 곳곳에 분양 중인 현장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졌고 이들은 얼마나 남겨먹을까요? 우선 빌라촌이 형성되는 지역에 인근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땅값 역시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땅값이 계속 오른다는 명분으로 분양가를 마음껏 올리면서 마진을 늘리는 거죠. 얼마나 남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볼까요? 최근 오픈한 강서구 화곡동의 투룸 신축 빌라를 보면 총 분양가는 26억 2,500만 원인데요. 기존 단독주택을 9억 4천만 원에 매매했고 공사비를 평당 45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9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R은 세대당 20개로 계산하여 2억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계산하면 현재까지 마진이 약 4억 4,600만 원이고 건축주는 인허가 비용을 빼더라도 4억 정도를 벌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한 채당 건축주와 업자에게 들어가는 마진이 4,800만 원이고 수분양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뜻이니 분양가 거품이 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건축주들은 왜 땅값에 목숨을 걸까요?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땅값을 줄이면 더 많이 남겨먹을 수 있기도 하고 싸게 매입해 빨리 분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업자들이 괜찮은 입지와 가격대를 찾아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니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며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돌아가죠. 사실 빌라 업자들이 선호하는 땅은 바로 북쪽 도로를 끼고 있는 땅입니다. 이런 부지는 나오는 족족 사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죠. 그 이유는 건축업자가 빌라를 지을 때 중요하게 따지는 일조권 때문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세대나 연립주택처럼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것보다 가격 조율이 훨씬 수월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한 명의 건물주인 곳을 선호하죠.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올리게 되면 다음은 분양팀 차례입니다. 분양팀은 건축주의 사주를 받아 빌라를 대신 파는 영업조직으로 건축주가 원하는 입금가에 R을 붙여서 수익을 올립니다. PD수첩에서는 한 가구당 평균 R이 20개가 더 붙는다고 하는데 보통 본인들이 1,000만 원을 먹고 일명 컨이라 불리우는 손님을 모시고 오는 컨설팅 직원이나 부동산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분양가는 건축주의 입금가, 분양팀의 R,
그리고 부동산이나 컨의 R을 합친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만나는 건 컨일 텐데요. 이들은 현장 답사를 많이 하고 사진을 찍어 블로그에 올리는 등 신축 빌라 업무만 하는 사람들이죠. 주말에 사람들이 집을 많이 보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에도 만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광고를 도배하는 주범들입니다. 온라인 광고 수단으로는 블로그가 주력이었으나 최근 유튜브 쪽으로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는 전단지 족자 현수막이 가장 강세이며 신축 빌라가 많이 있는 강서구, 부평, 은평구에는 매번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흉물스러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업체 간 서로의 현수막을 떼거나 그 위에 자기들 현수막을 달던지 번호만 도려내는 등 더러운 싸움이 이어지죠. 이 때문에 심지어는 떼기 힘들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키는 짓까지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결국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문제가 많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연락하면 미리 전화상으로 정보를 파악한 뒤 조건에 맞는 현장을 미리 뽑아 차로 태우고 다니면서 호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7호선 강남 출퇴근의 편리함을 강조하며 신림, 구로, 광명, 부천, 부평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가격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추천해 가는 방식으로 계약을 유도하는데 역시 그들이 원하는 건 당일 계약일 뿐입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중개하겠다고 약속하나 특별한 자격증 없이 쉽게 시작한지라 계약만 따내고 책임 없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죠. 그렇다고 부동산 역시 내 편은 아니며 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 계약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으며 빌라가 많은 지역에는 컨들을 여러 때리고 운영하는 부동산도 있으니 사실 부동산과 컨의 경계는 현재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간혹 손님이 겹쳐 컨이나 부동산들끼리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은 자격증이 없는 컨의 비전문성을 비난하고 컨은 부동산이 빌라 현장을 잘 모른다며 본인들이 전문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본인을 통해 계약하도록 유도하여 R을 받아내려고 하죠. 만일 계약 시 가격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 이사비 지원이나 내고 금액 등을 이 R에서 제하기 때문에 건축주를 불러온들 딱히 더 이상 합의되지는 않습니다. 즉 내고가 안 된다면 분양팀이나 컨, 부동산 중에서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그런데 파리 대책에 있는 대출 규제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전에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는 70%까지 대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최대치로 받아 적은 자금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실입주금 1,000에서 2천만 원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에 담보대출이 줄어들면서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받아야 합니다. 신용대출은 상환기간이 3에서 5년으로 짧고 이자도 높기 때문에 2, 3천만 원을 받더라도 담보대출보다 월 납입금이 훨씬 많죠. 시행사에서 감정평가사까지 매수해서 자체로 감정을 높게 받거나 신탁을 통해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 역시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이렇게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인근 외곽 쪽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들이 이동하게 되었고 그 규제들은 아파트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니 서울의 신축 빌라 시장은 거래 절벽으로 큰 침체기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신종 신축 빌라 전세 사기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일명 동시진행이라고 말하며 분양가와 전세가가 같은 악질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방송에 나왔던 대로 전세를 맞춘 후 바지 사장이나 업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분양받아 명의자가 되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겨가면서 오히려 주택수를 늘릴수록 돈을 더 벌게 되는 기이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보통 명의자에게 주는 R이 수백만 원이 되니 취득세 등을 감안하더라도 집이 500채면 수억의 돈을 만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전세 실수요 거래가 워낙 안 되다 보니 예전에 한두 개 정도였던 전세 리베이트가 현재 10에서 20개까지 높게 배정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타겟을 전세입자로 바꿔서 뽑아 먹겠다는 의도죠. 전세입자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고스란히 건축주와 분양팀,
그리고 컨이나 부동산 또는 바지 사장이 나눠서 처먹죠. 이렇게 되면 시행사, 분양팀, 컨이나 부동산 등은 전부 다 책임 없이 빠져나갔고 세입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바지 사장을 찾지만 이미 잠적해버린 후죠. 이로 인해 한 푼 두 푼 힘들게 전세금을 모아 겨우 빌라로 힘들게 전세로 들어왔던 세입자들은 모든 책임까지 대신 뒤집어쓰게 되면서 전세대출 만기 일시상환의 공포나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스트레스까지 겹치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세입자들에게 물심 양면으로 피해를 입히는 이런 행위는 아주 악질적으로 작당해서 사기를 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전세를 맞추고 바지 사장을 붙이기 때문에 분양 세대가 많이 남았는데 전세 역시 여러 층에 다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꼭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축주와 분양팀 그리고 컨이나 부동산은 물론 은행이나 감정평가사 심지어는 바지 사장까지 이들의 유착관계는 생각보다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로지 분양이든 전세든 입주시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도록 거대한 업무망을 구축해 놓은 것이죠. 만약 부동산에서 설계, 시공도 같이 하며 분양팀 실장들도 데리고 있고 컨들도 운영하면서 분양 현장을 여러 군데 돌리는 등 남들이 피해를 입건 말건 본인들만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런데 그런 형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감정평가사와 은행을 통해 높은 대출을 받게 해주고 바지 사장을 고용해서 임대인까지 안정적으로 맞춰주는 척을 해서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후 그들의 자금을 노리는 것이죠. 문제없이 무엇이든 다 된다고 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그들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현장을 보러 다니면서 대부분의 분양 사무실에 예쁘고 아늑한 인테리어와 조명에 취해 쉽사리 계약하고 마는데요. 구조적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쁘게 나온 구조와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복층 빌라의 문제점부터 보시면 다락 공간이 등기부상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 대출은 그만큼 더 안 나오지만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큽니다. 또 다락이 옥상 대신 지어지기 때문에 옥상 개념이 없어지며 다락의 지붕 모양으로 높이가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간 활용도 애매하고 냉난방비도 더 들어가죠. 즉 창고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굳이 비싼 돈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현장 역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넓은 평수 대비 저렴한 가격을 선보이지만 이는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취득세가 4.6%나 나옵니다. 즉 아파텔은 높은 취득세로 복층은 수요층의 한계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인해 환금성이 떨어지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죠. 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곳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거용으로 허가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며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싱크대 등을 다 뜯어내고 사진을 찍기 전까지 계속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설마 걸릴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생은 주차장에 지정주차를 허용하지 않아 주차 싸움으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 환금성은 제로죠. 조그만한 투룸 근생 하나에 R을 30개나 책정하는 등 수수료가 높아 업자들이 갖은 유혹을 할 테지만 넘어가셨다가는 결국 후회만 남으실 겁니다. 이제 집 구조를 볼까요? 서울의 신축 빌라를 보신 분들은 마음에 드는 집 구조를 보신 적이 아주 드물 겁니다. 왜냐고요? 비싼 땅값 때문입니다. 땅값이 비싸니 한 건물에 들어가는 세대수를 늘려야 하며 층수 제한이 있으니 한 층당 3, 4세대씩 집어넣으니 도무지 제대로 된 설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화장실에 창문이 있으면 주방에 창문이 없는 등 통풍이 안 좋은 구조가 많죠. 또 층별로 세대수를 많이 넣으니 주차 대수 역시 그만큼 부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반에 언급했던 북쪽에 도로가 접해 있는 땅의 경우 건축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조권에서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으며 빌라 부지 역시 더 비싸게 나옵니다. 남쪽에만 도로를 끼고 있다면
현장 북쪽에 있는 건물의 일조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경사직에 층을 올려야 되니 호실 대신 테라스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을 활용하려고 창문이나 벽으로 막는다면 적발시 불법 건축으로 과태료가 날아오게 되며 준공 후 확장 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왕테라스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비싸게 팔아먹으니 그 영업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네요. 그 밖에 필로티 구조는 주차 공간 확보에는 유리하나 얼마 전 포항 지진 때처럼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 빌라는 아파트 전세의 대체제로 만들어졌지만 황금성이 낮아 정말 한 번 들어가서 평생 이사 없이 살 마음이 아니라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실수요들의 거주 환경을 배려하기보다 건축주의 이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하였기 때문에 한 층에 3, 4세대씩 만들어지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이나 통풍, 구조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심하죠.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기왕이면 신축으로 그리고 월세가 나가지 않는 전세로 들어가 내 집 마련을 위한 돈을 차곡차곡 모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신축 빌라의 경우 깡통 전세의 위험이 높죠. 게다가 PD 수첩 사례처럼 본인들은 책임을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고 빠지고 바지 사장은 알만 챙긴 후 도피하여 잠적하는 신흥 사기 행위까지 나타났지만 아직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몇 년에서 몇십 년간 모아온 세입자들의 전세금은 결국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등 피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건축주입니다. 분양팀이나 부동산 감정평가사나 은행까지도 유착관계를 만들어 대출받아 계약할 수밖에 없도록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죠. 결국 모든 책임을 수분양자 또는 전세입자들이 떠안게 되지만 아직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며 특히 분양 중인 신축 빌라일수록 더더욱 위험합니다.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집을 짓는 본연의 목표는 있고 이익만 챙기는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말았죠. 지금 신축 빌라 시장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최신식 시설로 만들어진 신축 이미지 안에 많은 숨겨진 부패가 들어있는 독이 든 사과입니다. 이렇게 이미 부패와 탐욕에 찌들은 신축 빌라 시장은 조만간 갭투기꾼이나 바지 사장 등의 대량 경매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아파트보다 한 발 앞서 하락할 가능성까지도 매우 높습니다. 지금 잠시 거주하기 불편한 여건에서 살지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분양 또는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힘들게 모아온 자산까지 잃기 십상이니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넘어가 독이 든 사과를 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